어렴풋이 알고 넘어갔던 세상의 여러 뉴스들, 다양한 관점을 나누어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식 쌓는 소식, 지혜 쌓는 대화, 지소지대 지금 시작합니다. 텐션 뭐야? 그러게. 피곤해. 텐션 뭐야? 약간 이렇게 만들어진 텐션. 안 맞네. 끝났어. 방금? 네, 안녕하십니까. 지소지대 진행 맡고 있는 안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경영경제, 교육사회, 법률, 정치 등 다양한 나름의 전문 분야를 가진 새 청년이 최근 소식들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해 대화 및 토론을 통해서 더 깊숙하게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새 패널들이 각자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주제씩 준비하고 관련해서 소식 전하고 의견 나누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팟빵,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오늘. 오늘 하루가 좀 빡셌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엔 항상 피곤하죠. 그런 건가요? 네, 혹시 공변은 잘 출근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변입니다. 출근 잘하고 있고요. 열심히 적응 중이고 너무 이제 팀원분들이 다 잘 챙겨주셔가지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주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재밌게 적응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이제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 그다음에 일요일, 어제 월요일, 오늘까지 4일을 쉬어가지고 살짝 일하는 방법을 까먹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또 열심히 해볼 공변입니다. 뭘 까먹어요. 배운 것도 없을 텐데 지금 2주 해놓고 뭘 까먹을 게 뭐 있어. 알겠습니다. 뭐 신 선생님은 요즘 별 재밌는 일 없으십니까? 네, 뭐 별일 없습니다. 그냥 뭐 똑같죠. 일하고 쉬고 오펜하이머 보고 그랬습니다. 오펜하이머? 오늘 또 네.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니 그래서 그게 또 난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거 개봉을 못 한대요. 지금 진짜 못 한다고 합니까? 네, 지금 아직도 개봉 아직까지 못했고. 허락이 안 났다고 하죠. 솔직히 제가 봐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제가 봐도 조금 기분 안 좋을 것 같긴 해. 이거는 폭탄 떨어지는 장면에서 근데 장면이 그것만이 아니더라. 스포는 스포일 수도 있지만 아니, 이건 스포하지 마세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역사적 네. 사실이더라도 영화랑 스포가 될 수 있지. 하지 마세요. 이 결말은 70년 전에 나왔는데요. 하지 마세요. 각색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안 돼. 나 못 참아.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일본 황제 관련한 영화가 뭐 우리나라 식민 지배 시작한 날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나라에 과연 그날에 개봉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좀 어그로를 좀 끌긴 끌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네. 광복절 알지도 못하겠지만 이미 한 달 전에 개봉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쵸, 미뤄져서 개봉한 우리나라는 한 달이 넘어서 광복절을 맞춰서 개봉을 한 거다 보니까 좀 다분히 의도가 보이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미국에서는 미리 한 달 전에 개봉을 했던 거예요? 이거 글로벌 프리미어가 아니에요. 네. 그렇구나. 이미 몰랐어요. 한 달 로튼 넘었어. 토마토 점수 다 받고 다 평가도 다 나온 좋은 영화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영제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안델이고요. 저는 이제 대기업 다니고 있고 지금 MBA 곧 복학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소개할 때 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8월 15일 녹화 날이지 오늘 8월 15일인데 광복절 사면이 떴더라고요. 많이도 사면해 주셨더라고요. 네, 많이 풀려나셨더라고요. 제게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좀 풀려나셨는데 그쵸.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모르겠고 근데 저 약간 공변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저희가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분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쵸. 사실 사법부에서 형벌을 내렸는데 그거를 행정부에서 번복하듯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법부의 결론을 틀듯이 이렇게 하는 권한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네, 이제 여쭤봐 주신 부분이 이번에 광복절 특사도 마찬가지고 특사라는 말 자체가 특별 사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일반 사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법부가 특정 범죄 혹은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범죄다라고 해서 형을
집행을 하거나 혹은 판결을 선고했을 때 네. 그런 해석 혹은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반성적 고려가 있을 때에 그 행위를 한 모든 범죄자들한테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혼인빙자 간음이 있지 않습니까? 음. 혼인빙자 가능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와 결혼을 할 것이니 우리는 관계를 해도 성관계를 해도 괜찮아라고 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사실은 네. 그것은 혼인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경우에 원래 그런 혼인빙자 간음을 처벌을 했었는데 혼인빙자 간음죄라기보다는 그 간통죄의 1항이 아니고 아마 2항이었을 거예요. 간통죄 2항에 간통죄 그 법조항 2항에 적혀 있었는데 그 행위가 이제 헌법 소원에 의해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범죄 행위가 아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미 혼인빙자 간음죄로 감옥 가 있는 사람들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면해 줍니다. 아, 일반 사면은 그게 일반 사면입니다. 그리고 어, 말씀드렸듯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오케이. 네네네. 반면에 지금 네.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은 대통령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데 네. 이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대통령 음. 특별 사면도 사실 그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조건들이 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건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음. 다만 그 요건들이 좀 브로드하죠. 브로드하고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음.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오케이, 국민의 오케이. 화합, 정치적 화합, 그리고 조화, 뭐 아, 국민의 오케이. 정서적 안정 이런 음.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만 사면할 수 있다라는 오케이, 요건이 오케이, 있는 오케이.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무작정 막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친구들 다 해준다 이게 아니고 다 표면상에는 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 이 재계분들을 많이 이번에 석방해주지 않았습니까? 사면해주지 그쵸? 않았습니까? 네. 그럼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우리 경제 활성화. 그러면 세금내. 국민들도 이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국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좋은 취지가 있기 음.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런 행위에 전혀 반대하지 아니하고요. 뭐 음. 답변이 됐을까요? 이 네. 정도면? 그러니까 저는 그 여쭤보고 네네.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지금 상권 분리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쵸, 사법부가 그쵸, 그쵸. 그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법원이 사실 그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 그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사법부의 결정을 번복하는 듯한 그런 뭐랄까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리고 이게 네.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나라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있는 것인지. 사실 제가 이게 다른 나라에까지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음,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가 꽤나 오래된 제도고 음, 딱히 윤석열 현 정부라기보다는 음, 기존에 한 번도 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사용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어요. 다들 많이 음. 사용해 왔고요. 지난 정부에는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쵸, 그쵸. 예, 예.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이 그 특별사면에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목적들이 대부분 첫 번째가 자기 측근 살려주기, 그리고 두 네. 번째가 정적을 오히려 사면해 줌으로써 정치적인 적을 사면을 해 줌으로써 조금 이렇게 서로 나도 이제 마지막 임기 마지막쯤에 사면해 줬는데 너도 다음에 대통령 되면은 좀 우리 좀 살려줘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삼권 분립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에 대한 가장 큰 논쟁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법부가 판결을 이미 내렸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을 네. 행정부가 그냥 자신만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국민들의 화합 그런 목적을 위해서 네. 사면해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 음, 논점이 항상 있어 왔고요. 사실 이번에 그렇게 계속 뉴스에 이런 삼권 분립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현 정부가 이번에 사면해준 분들 중에 이제 김태우라고 전 강서구청장 그분 계시죠. 음. 네, 이제 예, 예. 그 그분을 얘기 사면을 들었습니다. 해줬는데 그분이 네. 형 집행 시작한 지 3개월 됐나요? 3개월도 아마 맞아요. 만으로 얼마 안 3개월이 안 됐어요. 됐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결을 형해화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 없게 만들었다라는 법률 용어인데요. 음, 대법원의 판결을 형해화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너무 형 집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사면을 해버려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삼권 분립의 올바른 것이냐?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판단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제 짧은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저번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사면은 국민의 그런 생활의 국민을 안정, 위하는 거다. 화합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목적이 존재한다면 그런 정당성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법 혹은 사법부의 판결을 따라가는 것만이 꼭 옳은 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폐해가 있겠지만 그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고요. 사실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없으면 그런 아니 뭐 7, 80 먹으신 회장님들 없으면 회사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소린 거 아니야, 사실. 그 사람들이 그럼요.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나와야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건데. 참, 저는 솔직히 얼마나 중요한 말씀드리면 분들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허이. 오히려 그런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상황까지 몰렸다는 게 전 좀 아쉽다는 거고. 오늘 오프닝이 갑자기 좀 길어졌는데 오늘 네. 신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주제네요. 그렇죠. 네네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뭐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뭐 네. 사실 가벼운 주제가 또 아니죠. 가벼운 주제가 그러니까. 아닌데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기 전에 일단 최근 서희초 교사 자살 사건부터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교사들의 자살 사건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도 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 해당 사건에 정말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러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나 잼버리 사건 등으로 이제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좀 묻혀가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광화문에서만 주말에도 지난주에도 3만 명 넘는 분들이 집회를 주최하고 있기도 합니다.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번 집회와 뉴스 보도 그리고 사회적 담론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광화문에서 어떤 주제로 그러니까 그 주장하시는 부분이 뭔가요? 저는 그건 이제 제가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네, 뭐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무너진 교권, 교사, 그리고 교육입니다. 서희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룰까 했지만 지금 이거 말고도 계속 다른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네, 뭐 그저께 왕의 DNA다 라고 해가지고 들었어요. 다른 이메일 봤어요. 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사분들의 자살이 보도되지 않지만 꽤나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 사건을 다루기보다는 전반적인 이 교권 침해의 원인과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 일단 교권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권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일부 시도 교육청은 자체 교권 관련 조례를 정하고 교권의 용어 정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주로 학생의 교육 활동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교사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권에 대한 정의를 딱 칼로 자르 내리기 힘든 부분이 사실인데 확실한 건 교권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의 영향이 사실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또 학생인권 조례 이전과 이후를 둘 다 경험한 굉장히 유니크한 세대입니다. 한국에서. 대부분 이 전만 경험을 해서 두드려 맞았거나 두드려 맞고 고등학교 시절이 끝났거나 아예 경험을 하지 않아서 전혀 체벌을 당한 적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두드려 맞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안 맞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학생인권 조례 시행 연도와 그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 10월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 광주, 서울, 전라북도 이런 순으로 제정이 됐고 참고로 대구, 대전, 경북은 뭐 현재 학생인권 조례를 딱히 법령으로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일 먼저 시행돼서 이제 쭉 다른 지역에서 이어서 실행을 했는데 혹시
두 분은 이때가 좀 기억이 나시는지, 이 딱 시행이 됐을 때 기억이 나시는지랑 인권 조례 나오기 전으로 좀 어떤 변화를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체감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공변은 혹시 기억 나시나요? 왜냐면은 저랑 안대리는 이제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다른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렇죠. 그쪽의 분위기 좀 어땠는지. 뭐 이 지역은 사실 비슷한데 다른 고등학교였는데 저희 고등학교는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두 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예, 화장실에서 그 뭉게뭉게 구름이 항상 그쵸. 이제 네. 꼴통 같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구름과자를 항상 고등학교였었고요. 즐겨 먹는 애국자들이 친구들이 많았던. 많았잖아요. 그쵸. 출산- 그쵸. 출산율도 꽤 1년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런 그리고 이거 고등학교였는데 세금도 그 담배로 많이 내고. 그렇죠. 네. 그런 고등학교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방금 학생 인권 조례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시행되었다. 또 마침 고등학생 때라고 하셨을 때 잉? 했습니다. 저는 고3 때까지 제 친구들 다 맞으면서 그냥 졸업했습니다. 다 맞았고요. 진짜 그냥 맞는 거 아니고 복도에 엎드려 뻗쳐서 대걸레 자루 네? 있지 않습니까? 고3 때요? 예, 그거 뽑아서 때렸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누가 때렸는지까지 다 기억합니다. 과학 선생님이 제일 많이 때리셨고요. 지금 약간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제 착한 학생으로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지랄 좀. 지금 과학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아이, 약간 상처가 생각이 나신 것 같거든요. 주변에 친구들이 맞는 걸 많이 봤다 이거죠. 뭐 엉덩이가 살짝 얼얼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네네. 저는 확실히 고3 때까지 다 이렇게 체벌이 음. 있었고 학생 인권 조례 저는 정말 체감 못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안 때리는 그러면 좀 기억이 아니, 나시나요? 전 솔직히 그 학생인권 조례가 언제 생겼는지 사실 지금 들었고 저도 그쵸. 언제 트랜지션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못 음. 느꼈는데 솔직히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근데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오히려 되게 많이 맞았어요. 손바닥 많이 맞았죠. 손바닥이 아니라 그때 선생님이 좀 무서운 선생님을 많이 걸려가지고 진짜로 좀 지금 생각하면은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두드려 맞았나요? 막 철권. 진짜로 저 진짜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진짜 약간 날아갈 정도로 빵도 맞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진짜 뭐 빠따 같은 걸로 이렇게 때리고 하는 거는 뭐 부지기수였고 그랬는데 그건 일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이 뭐 그니까. 일탈을 해봤자 얼마나 일탈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일탈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다 일반적으로 진짜 그랬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중학교 이후부터는 뭐 그런 거 전혀 못 느꼈어요. 중학교 때도 그냥 손바닥 때리는 정도? 그 정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전혀 그런 뭐랄까요 때리는 처벌은 없었어요. 전혀. 옆에서 본 것도 없습니까? 안대리가 조금 기억력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를 같은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맞아봤나요? 신 선생님이 맞았어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저도 네. 고등학교 때 맞은 적은 없고요. 네. 제 기억에는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저희 여기 구렛나루 여기 있잖아요. 이거 잡는 그쵸, 거. 네, 구렛나루 잡는 거는 고1 이거 인권조례 나오기 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렛나루 잡아가지고 막 땡기고 막 땡기는 그러는 거. 근데 그게 귀 학생 뜯고 막 이러는 거요? 그게 학생 인권조례 나오고 아예 금지가 됐던 기억이 나고. 맞다. 그랬던 거 같기도 하다. 온실 속 화초들 그냥.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후 1학년 1학기까지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좀 약간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 학생인권 조례 나오고부터는 이제 아예 근절이 됐었죠. 아예 근절이 돼가지고 네,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안대리가 얼마나 학교를 이제 열심히 안 다녔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안 다녔으면 맞았겠지. 아니 그러면은 그쪽 고등학교에서는 담배 피다 걸린 학생들 어떻게 했습니까? 담배를 피다 걸린 학생이 없어요. 아니 내가 너네 학교에 담배 피우는 학생을 아는데. 죄송한데 그쵸, 여기 있잖아요. 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써주려고 했었는데요. 저 걸렸는데 제가 워낙 또 생긴 게 진짜 공부만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상가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갔어요. 내 이름이 갔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얘는 누가 다른 애가 이름 파는 것 같다. 얘가 얘 그래가지고 아니다. 난 놔줬어. 야, 진짜로. 평소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 그리고 심지어 그게 처음이 아니었는데 한 두세 번 그랬는데 그냥 괴롭힘 당하는 아이다 얘는. 애들이 자꾸 얘 이름을 판다. 우리 찐따 안대리가 그럴 리 없다. 우리 안대리 그럼. 괴롭히지 마세요. 근데 참고로 저 그 고3 때부터 편의점 알바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사실 그때 그 담배 수급책이었어요. 제가 무서운 친구였네 아주. 그러니까 중간 유통업자를 뺀 거죠 이제. 내가 직접 직구해. 저 그거 걸려가지고 편의점 알바도 한번 잘리고 야.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랬습니다 저는. 어쨌든 네, 뭐 학생권 조례가 사실 뭐 저희는 체감 못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좀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향이 있었다고 해서 이 체벌 부분에선 분명히 저는 좀 기억이 좀 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했던 변화 조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애를 저렇게 패도 되나?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맞았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고 그런 게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벌어졌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때부터 사실 교권이 아주 점진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기조가 생겨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2010년대 초부터 이 학생인권 조례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거 나오고 나서부터는 인터넷에서 이제 선생님 안 볼 때 춤추기 이런 게 화제가 됐었다고 하고요. 틱톡인데요, 틱톡. 네, 그러게. 2011년에 방영된 하이킥 짧은 다리 역습이라는 그 시트콤에서는 해당 영상을 패러디해서 교권 추락의 세태가 풍자되는 등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꽤나 비중 있게 다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라면 그 정도였나 싶긴 한데 그래서 이때는 사실 지금처럼 범국민적인 담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통계 자료로 이제 보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통계 자료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저희는 이제 보고 이제 읽어드리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걸 보면은 2018년 기준 2014년부터 5년간 연관 교권 침해 사례 수를 이제 살펴본 자료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교권 침해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이제 서희초 사건까지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사실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사실 교권 침해 사례는 2014년에 가장 많은 4,009건 1년에 4,009건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8년 기준 3년 동안 2,000건대를 유지했다라고 해요. 반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서 572건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부터 교육청 신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연속 500대 건대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게 2018년까지의 자료다 보니까 사실 2019년, 2020년 이때까지의 자료가 이렇게 딱 정리된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오히려 몰랐던 분들이 그렇죠, 근처에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걸 보고 좀 이렇게 올랐을 수도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개발원 설문 자료를 좀 이제 이게 그거예요. 설문 자료를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자료는 뭐냐면 그 타이틀이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제 꼽아봐라 교사분들한테 이제 설문을 했는데 1위가 뭐였냐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 요게 이제 1위로 뽑혔다라고 합니다. 똑바로 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애초에 약간 그래서 요게 1위로 꼽혔고 32.8%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압도적이네요. 교권 문제보다 좀 더 포괄적인 자녀에 대한 훈육이나 교육에 대한 이슈 같긴 한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또 TV 같은 데나 이제 좀 요즘엔 사실 저도 TV를 안 보는데도 알고 있는 단어가 금쪽이 라는 단어거든요. 이 금쪽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이제 프로그램까지 생겨났잖아요. 네. 오은영 리포트라고 하죠. 저 그거 안 보는데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 이 금쪽이라는 단어가 이 프로그램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단어인 거예요? 방송으로 생겨난 거 아니요 아닙니까? 방송으로 생겨난 거 맞아요. 그 방송에서 그죠, 그죠, 예, 그죠. 그 그쵸 방송에서 그쵸. 이 저희 세대를 포함한 윗세대가 이제 부모님들과 교사한테 많이 맞고 자라고 좀 억압을 받다는 반발심에 우리 음. 자녀들을 기를 때 이제 최대한 때리지 않고 행복하게 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부작용 같은 거라고 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아서 저도 언론 보도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한 내용이라 단정 짓기가 좀 힘들지만 하여튼 음. 교사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교권 침해 이유를 가정에서의 교육 부재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교원권이, 즉 교권의 직접적인 약화, 그리고 다음으로는 침해 사안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규의 부재가 이제 따라 나오는데요. 이 세 개가 그러니까 가정교육의 부재, 교권의 약화, 그리고 이러한 것의 처벌 법규의 부재가 어떻게 보면은 세 개의 연쇄 작용으로 발동되는 것 같다라고 좀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거 봤을 때. 그래서 마지막 사안인 강력한 침해 사안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규의 부재,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최근에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 신고해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다고 하고요. 지난 2019년에 충청북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교사가 어깨와 팔을 툭툭 쳐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를 당해 해당 교사는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직위 해제를 당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만 보면 사실 기가 좀 찬데요. 최근에도 사실 유명 모 작가분의 장애 학생 아동을 훈육한 특수교육 교사가 민사소송을 당하면서 직위 해제가 됐다가 공론화가 되고 이제 복직이 되었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말을 좀 듣지 않는 학생들을 교사가 제재하다가 불이익을 받는 판결들이 나오다 보니까 교사들이 점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저런 행위를 하거나 나도 뭔가 제지를 하다가 내가 고소를 당하거나 내가 신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아예 안 건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고 있으면 포기.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교사분들이 지금 시비를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뭐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좀 쟁점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해요.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을 좀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달라는 건데, 자, 그럼 여러분은 수업 시간 내에 자고 있는 학생, 말을 심하게 듣지 않아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학생, 당연히 이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겠지만 좀 어느 정도까지 교사가 통제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신 선생님의 지금 논조랑 좀 다를 수 있는데 교사의 체벌은 진짜 확실히 없어지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예 신체 접촉을 할 일 자체가 실질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 예시에서 이제 뭐 그 억울하면 신고하라라고 이렇게 강제로 일으켜서 했으면 억울하면 신고하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뭐 폭행죄 벌금형 선고받았다는 그 케이스 네. 그것도 저는 그 판결이나 그렇게 된 게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교사의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우들한테 이제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가해질 수 있는 이제 제재 조치나 또는 불이익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정도가 굉장히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케이스처럼 이제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 학생의 수업 참여도 점수를 크게 깎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수업 참여도 점수만으로도 해당 과목을 낙제점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물리적인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얘를 뭔가 막거나 이제 내보내지 않으면 수업 진행이 안 돼.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교사가 교내 상주하고 있는 경찰 등을 불러서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찰은 진짜로 해당 학생이 뭐 범죄를 저질렀듯이 범죄자 대하듯이 이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교육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학생들의 이제 훈육이나 예절 교육, 그리고 뭐 학교 생활 관련한 것들을 이제 보조하는 그런 거는 아무런 이제 권한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서희초 사건이나 뭐 왕의 DNA 사건 이런 거 보면 실질적으로 학생이 이제 수업 성취에 관한 사항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뭐랄까 어느 정도 책임을 지우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럼 저는 오히려 안대리의 입장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은 정말 교육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어야 되고 뭔가 그러니까 학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고 뭔가 인성 교육이나 그런 거는 이제 따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가정에서 져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학교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진짜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시잖아요. 그 사람 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든 뭐 그런 거는 물론 이제 어른이니까 주변 어른이니까 그런 걸 좀 도움을 주거나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외로 뭔가 책임을 지는 사항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 공변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여전히 안들이랑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선생이 신체적인 행위나 접촉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랐을 때 저희가 이제 경찰들이 불신 검문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두 분 다 경험해 보신 적은 없겠지만 불신 검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데 그 조건들이 뭐 거동이 수상하다던가 아니면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확실시 된다던가 그런 경우에 불신 검문을 할 수 있는데 불신 검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신선생이 신선생한테 다가와가지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와서 잠시 불신 검문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소지품을 보겠대요. 근데 신선생은 그게 싫어, 안 당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싫어요 하고 옆으로 쓱 필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이거 강제할 수가 간단하네요. 없어요 경찰이. 간단하네요. 네. 근데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의심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이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형법 교수님들이 해석하기로는 대부분 중론이 이렇게 여러분 못 보시겠지만 개가 걷는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계속 그 사람 앞을 막으면서 협조해 주십시오. 부신 검문에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신체를 닿아서도 안 되고요. 어디가 이렇게 붙잡아서도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 자유입니다. 불신 검문은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팔을 잡거나 그러면은 바로 이제 저 찾아와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마찬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거동이 수상하거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는. 네. 그런데 그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서조차도 강한 공권력을 지닌 경찰관은 국민들을 함부로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교사가 그런 교권이나 교사의 권위라던가 혹은 그런 예절 그런 것을 위해서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 있다? 저는 이거 정당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렇네. 그것도 그렇죠. 왜냐면은 부족하잖아요. 국민의 맞아요. 안전을 위해서다. 이런 정당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도 못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체적 접촉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이제 안대리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그 학교는 대학교처럼 정말 학업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그게 교사의 권한이자 책임의 범위는 거기까지로 하고 나머지 뭐 훈육, 예절, 뭐 사회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가정 이제 그냥 가정 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과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을 하는 공교육의 입장에서 단순히 학업만을 위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킨다, 학생들을 공부시킨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의 역할 자체가 그 아이들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충분하게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학업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전히 그런 훈육이나 예절교육 역시 학교의 책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학교 속에서 실질적인 자연인으로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선생님들에게도 저는 솔직히 여전히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공변이 아까 경찰들도 일반 시민들을 이제 터치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처벌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아무런 이제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셨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교사의 책임을 훈육 그리고 이제 생활에 대한 이제 지도라는 것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된다고 하면 그 정당성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훈육과 그 생활에 대한 지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에서 가정에서 훈육과 그 생활에 대한 지도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가정에서 뭐랄까 처벌하는 거 그냥 회초리 때리는 거 그런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네. 그게 가정폭력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에서는 뭐 저는 처벌이 안 받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들어가면 오히려 집체적 접촉이 있는 체벌에 대한 정당성이 뭐랄까 좀 리모트하게라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또 있어요.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지만 제가 뭐 워딩을 잘못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제로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앞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자면 저는 경찰 역시 그 불신 검문할 때 팔 붙들어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예절 교육이나 훈육보다 국민의 실질적인 당장의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다른 국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게 정당성이 더 높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맞죠.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들 역시 불신 검문하고자 하는 시민의 팔을 붙잡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선생님들에게 그 책임이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혹은 체벌을 할 정당성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 의견에 있어서는 사실 공변이랑 좀 더 의견이 맞아요. 사실 학교라는 공간은 단순히 공부를 배운다라기보다는 여기가 무슨 메가스터디가 아니잖아요. 무슨 이렇게 그렇죠. 사교육 받으러 온 데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사람들과 어울려서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 그렇죠? 눈치도 좀 보고, 그걸 따르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하면 불편한 행동이 있고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장소가 학교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부모님이 다 대부분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이제 저런 걸 다 맡겨버리게 되면 제가 볼 때 오히려 금쪽이 진짜 양성소가 될 수 있거든요. 한국이. 그리고 사실 안대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약간 어폐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학생들의 그런 예절교육 훈육을 하면 안 된다. 교육에만 집중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엎드려서 자는 학생한테 페널티를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훈육의 범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절교육의 범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 점수 뭐 이런 부분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교육과 관련이 없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거는 여기는 교육만, 그러니까 학업적 교육만 하는 공간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것도 지금 범주가 되게 굉장히 애매해지잖아요. 엎드려서 하는 걸 깨우는 거는 훈육이 아닌가, 예절교육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예절교육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당연히 두 분의 의견에 동조하는 부분은 이제 신체적인 접촉은 하면 안 된다. 네, 폭력은 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훈육이나 예절교육이 좀 그래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형성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라는 저는 공간이. 사실 이게 너무 길어질까 봐 얘기 안 했는데 미국은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미국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네. 정말 크게 혼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훈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도 당연히 체벌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그런 훈육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교실 밖으로 그냥 내보내는 것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보내서 저기 프린시펄의 오피스, 그러니까 교장실로 가라. 교장한테 보내버리죠. 교장한테 가서 이제 교장한테 그 훈육을 받아라라는 것까지 가능한 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책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좀 뭐랄까 교내 이제 경찰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또는 이제 그럼 만약에 그 미국처럼 한다고 하면 이제 교장 같은 분들이 그런 걸 이제 책임을 지고 일단 교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논의가 뭐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으로는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주체라는 것에 대한 설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돼.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주체라고 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학생 아니야 싶겠지만 놀랍게도 51.8%의 과반이 학부모를 뽑았습니다. 야, 교사분들이. 역시. 우리 왕의 DNA. 어디 지금? 우리 애 때리지 마세요.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41.2%로 2등이고요. 그러니까 교권 침해가 사실 학생들보다도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교사분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연쇄작용으로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제 학교에서 맞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이제 네가 맞을 짓 했겠지. 아니 사실 말도 안 꺼내. 그냥 말도 안 꺼내. 맞을 짓을 했겠지라고 넘어간다고? 저희 부모님 더 혼내셨습니다. 왜 맞았어 하면서 그거 얘기하는 순간 너가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바로 종아리 맞고 회초리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했잖아요. 저희 때는 학원에서 그치, 맞거나 숨겨야 돼, 학교에서 숨겨야 맞으면 돼. 숨겨야 돼. 이거는 숨겨야 돼. 집에 가서 내가 잘못했거든. 더 혼나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제가 약간 그런 금쪽이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약간 맞고 오면은 약간 그 선생님한테 약간 화내시려고 약간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 하진 않으셨는데 내가 그런 스타일이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외동이었어. 저희 어머님은 더 때리진 않았는데 그냥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시긴 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학원이면 그럴 수 있죠. 네, 학교에서는 제가 근데 맞은 거 얘기 잘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래, 숨기기 바빴어. 그때는 그 맞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하루의 루틴이잖아요. 맞아, 빅딜이 아니었어. 네, 그냥 조례 시간에 다 같이 한 대씩 맞는 거야. 아니 숙제 안 하면 손바닥 맞았는데 뭐. 리코더 안 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준비물 없으면 그러니까 맞고 그랬는데 뭐. 내가 맞을 수 있는 이유가 그냥 그 지뢰찾기에 거의 지뢰 누르는 거 수준으로 많아. 맞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 맞아. 그래서 뭐 말도 안 했었는데 혹시 그러면 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사실 두 분 다 대답을 하셨어요. 저 하셨는지 사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은 좀 더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루룩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자료는 여기서부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나옵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렸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교사분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52.2%로 사실 절반 이상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왜 교사분들이 이제 묻고 넘어가냐라는 거는 그 다음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을 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 요게 개최되지 않았음이 61.8%, 개최됐을 때가 14.8%, 그리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가 23.4%.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의 안 됐다라는 거죠. 사실 뭐 됐어도 의미가 이게 형식상 됐다라거나 이런 게 많겠죠. 그래서 거의 80% 이상이 잘 처리가 안 되는 거고요. 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을 때 학교에서 주로 하는 대처 요 항목에서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데 학교 입장이나 사정으로 인해 화해 등의 방향으로 유도함 이게 48.7%, 침해 사실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무마하는 편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이 33.4%.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합쳐도 82% 정도가 돼요.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라는 게 17.9%. 20%도 안 되네요. 이게 약간 저희가 군대에서 사실 이거 겪지 않습니까? 좋게 넘어가. 이게 되는 거죠. 좋게 넘어갑시다. 이제 물론 모든 걸 법적으로 처리하면 학교라는 공간이 삭막해진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사가 실질적으로 학생을 통제할 수단이 앞에서부터 얘기 들었지만 거의 사라진 거예요. 이거는 건드리면 신체적 접촉을 하면 이제 신고를 당하고 그럼 내가 접촉을 못하니까 교권위를 열면은 이제 회유를 하거나 해서 이제 무마를 시켜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80%에 육박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뭐 케바케일 것 같기는 해요. 이거를 교권을 여느냐 마느냐는 케바케일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저희가 교권 침해에 대한 배경과 실태를 좀 알아본 거고요. 이제 음. 현재 교사분들이 시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 요구 사항과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딱 교사분들이 하나로 정리해서 딱 뭐 길게 무슨 뭐 제갈공명 선언문처럼 이게 뭐라 그러냐 그 뭐라고 하죠? 출석표? 출석표처럼 음. 자 이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 정리해서 이제 모아놓은 내용이 지난 7월 29일 날 이제 좀 공개가 됐는데 제가 이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교육 현장을 바로 잡고자 하는 초등교사 일동이라고 해서 제목이 교육 활동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바랍니다. 교육적 지도 행위, 아동학대 예외 조항 신설.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오케이. 법무부의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바랍니다. 정당한 교육적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 첫 번째, 타이르기, 반성문 작성, 올바른 행동 연습 등. 두 번째, 아동의 폭력 및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신체적 제지. 세 번째, 있는 사실 그대로의 평가 및 생활 기록부 기재. 네 번째, 기타 아동의 성장을 위한 정당한 교육적 지도 행위. 자, 세 번째, 교육부의 교원지휘법 개정 및 학생생활지도법 제정을 바랍니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마련. 1.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방안. 2. 반복적인 수업 방해 학생 학교장 조치 의무, 면담, 등교 중지, 유급 등 아까 안대리가 얘기했던 미국의 학교 방식이죠. 세 번째, 반복적인 수업 방해 학생 및 학부모까지 포함입니다. 외부 기관 특별교육 및 상담 치료 의무. 4번,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청 이관 및 교육침해 사안 발생 시 개최 의무. 5번, 모든 민원 접수는 공식적인 서면 접수 과정을 통해 접수. 6번, 학부모의 소송 제기는 개인이 아닌 기관을 상대로 제기. 7번, 모든 교내 전화기에 자동 녹음 기능 추가 및 폭언 금지 연결음 재생.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조치들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이거 봤을 저도 때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맞습니다. 이거는 딱 공변의 의견이 사실 개인적으로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봐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 조금 이거 들어가는 순간 이건 쉽지 않겠는데라는. 얘는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교육적 지도 행위 아동학대 예외 조항 신설. 이게 이제 말만 들었을 때 이거 어디까지 이거 범위가 들어가느냐 이런 게 좀 보이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관련해서 4번 기타 아동의 성장을 위한 정당한 교육적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해달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것도 애매한 것 같아. 다른 거는 뭐 생활기록부 기재, 반성문 작성 이런 거가 아동학대가 아니라 그거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오케이인데 마지막 조항이 좀 애매모호한 일단 그러면 것 같다. 저희가 모든 조항을 다 볼 수는 없고 공변이 봤을 때 이거 좀 얘기해보고 싶다 하는 조항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실까요? 좋습니다. 일단 저는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그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법무부의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바랍니다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2조 사항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정당한 교육적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이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디테일한 조문까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 조항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대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부모의 그 어느 정도의 훈육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교사 역시도 그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훈육이나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무조건 다 아동학대로 보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 지금 이렇게 그러면 왜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냐는 이거를 이제 예시적 조항이라고 하는데 음. 아예 이런 것들을 법 조항에 박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 여기 언급하신 그쵸, 타이르기, 그쵸. 반성문 작성, 올바른 행동의 연습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걸 법에 박아놓으면 우리가 적어도 이 행동은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사분들께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정을 바라는 거지 현재 예외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언급해주신 안대리가 언급해주신 기타 아동의 성장을 위한 정당한 교육적 지도 행위 이런 조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법률이 하나의 안에서 바로 이렇게 제정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수많은 계속 논의와 토의를 거쳐가지고 수정안이 계속 반복되고 최종 수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법이 나오는 건데 이런 예시적 조항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시적 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예시적 조항을 만들 때의 그 수정안들 속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시적 조항이라 함은 이 1항, 2항, 3항의 뭐 타이르기, 뭐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신체적 제지 이런 것들만 적어놓으면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되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해요. 정말 여기에 영시적으로 언급된 것들만 예외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기타 아동의 성장을 위한 정당한 교육 지도 행위라는 것을 넣어서 이것들 외에도 우리가 그 아동의 성장을 위한 교육 지도 행위였다면 그것은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서 아동 학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 조항을 넣으면은 그게 또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해 줄까라는 그 논의가 또 그러니까 논란이 또 생길 수 있어서 저는 차라리 명확하게 이 처벌의 수위를 이제 정확하게 해놓고 그거를 네. 딱 정해 놓으면 오히려 서로가 편하지 않을까? 아 근데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방송하면서 그래도 중간에 몇 번씩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법이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다 법전 속에 넣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건 정말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행위를 다 이 법전에 넣어야 된다면 이거 법전 보는 것부터 쉽지 않을걸요. 교사분들께서 그걸 숙지를 해야 얘네한테 훈육을 할 텐데 그거부터 쉽지 않을 그리고 거예요. 교사분들이랑 이 정도 만약에 모든 행위가 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는 1년 동안 내가 볼 때 교사랑 학생들이랑 그것만 배워야 돼. 자,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선생님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깝치면 뒤지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그러니까 너무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한 대로 너무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면 학교라는 공간이 무슨 학생 행동 하나 하고 선생님 행동 하나 할 때마다 법대로 해. 그래서 이 말을 달고 살 것 같아요. 법대로 해. 선생님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 그래. 나 법대로 했으면 좋겠어. 이게 그럼 나야 좋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옛날에 이제 학생들을 굉장히 이제 때렸던 부분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사실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바뀐다고 해도 제가 볼 때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일은 다시는 발생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다시 가지고 가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기조를 만들어가는 이런 학생들에게 철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기조를 만든 데 있어서 좀 페이스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 군대식 해결 방법이야. 그러니까 극박을 달리는 거지. 일단 없애. 절대 건드지 마. 선생님이 옛날에 교권이 세가지고 애들 팼어? 야, 교권을 다 없애버려. 선생님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팔다리 다 잘라버려. 약간 요렇게 가지 않았나. 그래서 교권이라는 것을 사실 저희가 이제 막 그런 거 막 우스갯소리로 막 요즘 막 얘기하잖아요. 막 MZ 세대는 다르다. 그쵸. 네, 근데 그게 정말 우스갯소리를 할 게 아닌 게 학교에서 사실 이런 교육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많은 학생들이 배출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그런 거를 규칙이나 이런 거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권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과연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런 학생들이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규칙과 법규와 그런 룰들을 따르는 거에 익숙하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단순히 교권이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
부모님들도 학부모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정말 내가 아이를 그냥 행복하게 뭐 그냥 행복하게만 키우는 게 과연 그 아이를 위한 일인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치매하는 주체가 지금 부모님이 과반수 이상을 넘었어요. 부모님 과반수 이상을 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좀 나는 너무 아까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그 치매하는 주체가 학부모가 제일 높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교육 활동 치매 사유 넘버원도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야. 그쵸. 결국 그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말들은 그 뭐야 부모님들이 싸가지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잖아. 건드리지 좀 마 인성교육 이거죠. 인데. 그러니까 그치. 잘 키우지도 못할 거면 우리가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치. 둘 중 하나만 해라. 좀 웃겼습니다. 근데 저는 방금 여러분 이제 두 분 말씀해주신 부분들 중에 관련된 게 또 여기 매뉴얼, 이 성명서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 3-3인데 반복적인 수업 방해 학생 및 학부모, 외부기관 특별교육 및 상담 치료 의무 이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정말 법제화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좌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잘못을 교권 침해 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외부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받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된다. 이걸 확실하게 하려면 학생이 수업 방해를 했으면은 그 학생이 학부모가 수업 방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그 학부모가 외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야지 이거를 연좌제의 방식으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선 방식이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이거 학생이 잘못했다고 그 교육을 잘못한 학부모를 갖다가 특별 교육을 시키겠다? 이거 거의 북한에서나 그쵸.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또 그 외에도 이 학부모의 소송 제기는 개인이 아닌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민법 체계를 부정하겠다는 말씀이랑 똑같이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네, 말이 안 됩니다. 선생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라면은 그거는 그 선생님의 행위에 대해서 그 자연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그 선생님의 행위 때문에 초등학교 뭐 땡땡 초등학교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거는 그 선생님이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가배상법에 저촉이 될 만한 행위를 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지 이 학부모가 제기할 모든 소송을 개인이 아닌 기관에게 제기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선생님이 학생을 주먹으로 죽방을 때려도 그 학부모는 국가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건 진짜 그냥 우리 법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항은 삭제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자문까지 이제 좀 들으셔가지고 반영을 하시기를. 이거 좀 수정을 해야겠다. 너무 셌나? 너무 셌나? 픽스된 거 아니니까. 아니 왜냐면 사실 뭐 그 교사분들이 뭐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법을 공부하시는 변호사분과 분들이. 같이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그쵸. 근데 뭐, 만약에 만드신 변호사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저 한참 후배라 가지고 잘 모릅니다. 일단 꼬리부터 좀 내리고. 일단은 오늘은 사실 제가 좀 팩트를 기반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교사분들이 이런 고충을 겪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알아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족을 붙이기에는 저희가 아직 뭐 결혼도 안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학교를 자녀에 보내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실 너무 추상적인 대화가 되거나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될까봐 제가 안 넣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하면은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제 교사분들이 너무 분노하게 되는 그렇죠. 저 오늘 살짝 컨텐츠가 나올까봐 컨텐츠가 나올까봐 제가 최대한 객관적인 팩트만 얘기할 수 있는 걸로 전달했다라는 거. 저는 여기까지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약간 신 선생님 주제가 이렇게 뭐 뭐랄까 토론을 이끌어내는 주제인 것 같아. 약간 열을 내게 만들어. 약간 제가 얘기했죠. 주제가 짜증이 좀 아니라 나. 제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도 좀 열을 좀 자주 내시잖아요. 오늘 좀 안 내신 것 같긴 한데. 오늘 자기가 이거는 준비했다고 안 내는 거 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제가 애를 키우는 입장도 아니고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열렸다가 이제 양측 다 욕을 처먹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되게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요. 옛날 학창 시절도 갑자기 또 생각이 나면서 좀 잊고 있었던, 그죠? 벌써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저희. 그렇죠. 네, 그러면서 되게 좀 추억도 돋으면서 요즘 엄마 아빠들은 좀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저는 또 아기를 낳을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앞으로 좀 어떻게 인식을 좀 바꿔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는 이제 공변이 주제 준비해 주시는 주인데요. 혹시 어떤 주제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사실 이게 회사 적응하느라 좀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 사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TV 뉴스 보시면은 쟤는 구속 수사를 한다더라, 누구는 불구속 수사를 한다더라 이런 얘기 꼭 나오고 맞아요. 그렇죠. 불구속이 되면은 막 저거는 막 힘써가지고 구속 풀려난 거다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구속해야지 나. 예. 나쁜 그치. 저질렀으면은. 네, 이제 이런 여러분의 궁금증들을 타파해주고자 제가 왜 어떤 사유가 있어야 구속이 되고 어떤 사유가 있어야 구속이 안 되는지 그리고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실제 사례들을 가져와서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구속이 됐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구속이 안 됐다라는 것을 좀 재밌게 한번 풀어가보고 여러분에게 법률적인 지식도 좀 제공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 선생님이 약간 또 열폭 터질 것 같은데 또 안정제라도 좀 드시고 오시고 와야 되는 거아닙니까? 우왕청심환 좀 먹여라. 범죄자 새끼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부터 말이 안 돼요. 어디 그냥 저기 유치장 가 있어야지 자꾸 돌아다녀. 뭘 구속시켜? 지금 그거 검찰이 다 씌운 거. 야, 씨. 다음 주 난장판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고 다음 주 해가지고 다 이제 좀 토론이 많을 것 같은 주제인데 저희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서 저는 또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런 얘기가 많아져야 또 우리 컨텐츠가 또 좀 리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거의 오늘 1시간 반 가량 녹음을 했는데 이거 많이 자르겠지만 오랫동안 이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주제로 구속 여부 관련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